자기의 친아들을 전쟁터에 보냈다고요?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말 치열하고 지루한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Stand or die. 버티지 못하면 죽음뿐이었습니다. 와, 아들 마음은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갑자기 깜짝 놀랄 결정을 내리는데요. 바로 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뮤지컬 배우 손준호입니다. 네, 엄청 따라다녔었습니다. 서로 감싸주고 안아주면서 행복한 부부가 되자. 네, 반갑습니다. 준호 씨는 뮤지컬 배우로 워낙 유명하시지만 이 영상으로도 또 유명세를 치르셨잖아요. 어떤 영상이죠? 아니, 하나 줘? 그러면 하나 주세요 해봐. 주세요. 귀엽게. 사랑스럽게. 아이, 맛있게도 먹네. 아빠도. 아빠 2개. 주세요 해봐. 주세요 해봐. 여기에 막 이제 공손하게까지 네. 얘기하잖아요. 기억나세요, 이때? 이때가 몇 년 전이죠? 이때가 주한이가 4살? 지금 뭐 하면 3살 막 이럴 때죠. 네. 어때요? 요즘도 이렇게 애교 많아요? 또래 친구들보다는 그래도 좀 더 어린이 같고 아직도 좀 안아주는 편이고 애 티가 남아있는 네, 그런 어린이입니다, 아직. 그러면 만약에 아들이 나 전쟁터에 나가볼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와, 군대 질문은 진짜 많이 받아봤거든요. 네. 근데 전쟁터 질문은 진짜 처음 받아봤거든요. 보내실 수 있어요? 제가 나갈 것 같아요. 아들 대신. 네. 그게 부모 마음, 다 같은 부모 마음이지 않을까요? 아들을 전쟁터에 어떻게 내보내요? 맞아요. 사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실 것 그렇지 같은데. 않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병장 표지윤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도 편지를 캐치볼 우리 행랑아버지 맨날 나 찾으러 오고 막 그랬거든.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스코리아 경북진 허윤진입니다. 저만의 아름다움으로 경북을 알리겠습니다. 제가 윤진 씨 이름을 검색하다가 정말 인상적인 사진을 봤는데요. 바로 이 사진인데요. 미스코리아 시상식 때 찍혔던 사진이에요. 네, 그 당선자들이 들고 있는 팻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건가요? 네, 이 사연은 경북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김동준 군의 호소문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워커 장군님의 6.25 전쟁 당시에 경북 지역을 지켜주셨잖아요. 동준 군은 이런 엄청난 공을 세우신 분이 교과서에 실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좀 의아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럼 윤진 씨는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을 알리려는 청소년의 목소리에 감명을 받으신 거죠? 네, 저도 경북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워커 장군님의 공적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세레머니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워커 장군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중 한 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워커 장군, 벤 플리트 장군, 그리고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인데요. 이 세 분은 6.25 전쟁과 관련이 있다는 것 외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전쟁터에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의 친아들을 전쟁터에 보냈다고요? 아들이 전쟁터에 간다고 하면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믿기가 어렵죠. 근데 이 세 분만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게 아니었어요. 미군 장성의 아들 중에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은 무려 142명입니다. 와,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은데요? 오늘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6.25 전쟁에 아들을 보낸 미군 장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개전 이틀 만에 미국은 참전을 결정했고 어마어마한 파병단을 꾸렸어요. 이틀만이면 굉장히 빠른 결정을 한 거네요. 네. 7월 13일에 미 8군 사령부가 한반도에 파견됐어요. 이때 워커 부자도 우리나라에 왔는데요. 아버지는 미 8군 사령관으로, 아들 샘 워커 대위는 미 24사단에 배속됐습니다. 초대 미 8군 사령관이 바로 워커입니다. 미 8군 사령관이면 어느 정도의 위치일까요? 사령관이면 전쟁터에서 막 최고 높은 분 아닐까요? 잘 알고 계시네요. 전쟁을 지휘하는 실질적인 최고 사령관이에요. 그리고 미 8군은 유엔군의 핵심 부대인데요. 유엔군으로 파견되는 모든 병력이 미 8군에 소속됐거든요. 워커 부자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전장 상황이 어땠을 것 같나요? 6.25 전쟁 초기에는 우리가 열세 아니었나요? 네, 이때 전세를 뒤집은 사람이 바로 워커입니다. 워커는 1, 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실전을 많이 겪어봤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북한군에 비해서 병력이 너무 부족했어요. 북한군이 6개 사단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워커는 미 24사단과 25사단, 미 1기병사단 총 3개 사단으로 북한군에 맞서야 했습니다. 그럼 북한군 병력이 아군보다 2배나 많았다는 거죠? 네, 더 큰 문제는 예비대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원래 사단은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예비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메가더 장군이 워커의 예비대를 빼갔거든요. 메가더 장군이라면 인천 상륙작전 때문이었나요? 맞습니다. 워커가 낙동강에서 전투를 치르는 동안 메가더는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하면서 낙동강 전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커가 낙동강에서 잘 버텨줘야만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워커 장군님이 정말 불리한 상황이었겠네요. 병력이 많으면 서너 줄로 두껍게 방어벽을 쌓으면 되는데 병력이 정말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워커는 아주 얇게 공격 부대를 낙동강 전선에 일렬로 배치했고 이 병력들 가운데 가장 강한 인원들을 뽑아서 예비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전술이 정말 기가 막히게 먹혔습니다. 어떻게요? 이 소방수가 불을 끄듯이 북한군이 침투해 오는 지역마다 이 막강한 예비대를 투입했어요. 예비대를 가장 강한 인원으로 뽑았기 때문에 부족한 병력으로 북한군을 막을 수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때 워커가 한 말이 있죠. Stand or die. 말 그대로 버티지 못하면 죽음 뿐이었습니다. 아군은 8월부터 시작된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9월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버텼습니다. 8월에서 9월까지라면 거의 2달 동안 낙동강 전선을 지켰다는 거네요. 그렇죠. 워커는 성공적으로 낙동강 방어선을 지켰고 서울까지 진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낙동강에서 올라오는 워커 장군의 연합군, 대전에서 오는 아들 샘 워커 대위가 있는 미 24사단, 여기에 인천에서 들어오는 메가더 장군까지 합세해서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아군은 여세를 몰아서 38선을 넘어 압록강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12월 23일 비보가 전해지는데요. 무슨 일이? 12월 23일 워커 장군이 전사했습니다. 왜요? 너무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전사하셨어요. 이때 워커 장군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한 표창을 아들에게 전달하러 가는 길이었다고 해요. 와, 아들 마음은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워커의 유해는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했어요. 우리나라에 있던 아들에게 그 임무가 주어졌는데요. 그런데 샘 워커 대위가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여를 안 한다고요? 아직 전쟁 중이고 부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혼자 갈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고 합니다. 군인으로서의 임무, 군인의 그 자세, 그런 게 중요했다는 거죠? 네. 상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던 샘 워커 대위는 결국 아버지의 유해를 모시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도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도리는 할 수 있었겠네요. 그쵸. 그런데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샘 워커 대위는 또 한 번 놀라울 만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창 전쟁 중인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군인으로서 임무를 끝내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지휘부의 반대 때문에 6.25 전쟁에 다시 참전하지는 못했지만 이후 베트남전에 참전했고 육군 최연소 대장에 오르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대장에 오르는 정말 진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워커가 전사하고 미 8군 사령관에 임명된 사람이 벤 플리트입니다. 이때가 1951년 4월이었는데 전장 상황이 정말 안 좋았어요. 아까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1950년 11월 말부터 대규모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전황이 아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 중공군이 이때 들어왔지. 벤 플리트는 중공군이 개입한 이후에 수적 열세를 극복하는 길은 화력을 강화하는 방법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미 육군 규정 기준량의 5배가 넘는 탄약을 사용했는데요. 미 48 포병대대의 경우 하루 동안 12,000발의 화력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우와, 12,000발이요? 네. 미국 의회에서는 벤 플리트를 본국으로 소환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해요. 왜요? 예산을 너무 낭비하고 있다. 그게 이유였어요. 아, 예산. 엄청난 양의 미국의 돈을 타국,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돈을 쓴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맞아요. 기준량을 어기면 본인의 입지가 미국에서 불리하게 될 수도 있지만 감수를 하신 거죠. 벤 플리트는 미국의 규정까지 어기면서 화력을 쏟아부었고 그 결과 6.25 전쟁에서 중공군 공세를 뚫고 38선을 북상시킨 명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벤 플리트 장군님이 화력을 좀 아껴서 규정대로 했더라면 이 전쟁에서 중공군을 막을 수는 없었겠네요. 이후부터는 38선을 사이에 두고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고지전만 벌어졌습니다. 하루에 고지 주인이 몇 번이나 바뀌는 정말 치열하고 지루한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1952년 3월 벤 플리트의 아들 지미 플리트 공군 중위가 참전했습니다. 지미는 그리스에서 이미 복무를 마친 상황이었는데 자원에서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제 입대를 하셨단 건데 왜 그러셨을까요?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지키려고 한 거죠. 지미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머니의 눈물이 이 편지를 적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위급한 상황에서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소집된 제 승무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중에는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의무입니다. 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편지를 받고. 본인의 얘기는 없네요. 본인의 안위를 위한 얘기는 없고 나라를 위한. 나라를 위하고 진심을 담는 편지잖아요. 와, 근데 이런 편지를 쓰네요. 군인으로서 임무를 다하기 위해 참전하셨군요. 공군 조종사였던 지미의 임무지는 평안남도 순천이었는데요. 여기는 당시 우리나라 부산과 같은 역할을 하던 곳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뭐 병력이랑 물자가 들어왔겠네요. 네. 그래서 적군은 사수하기 위해 아주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대공포로 미군 폭격기를 보이는 대로 격추했습니다. 말만 들어도 정말 얼마나 치열하고 그랬을지 소름 끼치네요. 네. 1952년 4월 4일 오전 1시 드디어 지미에게 출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미는 B-26 폭격기를 몰고 적지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위험한 임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미의 폭격기가 레이더망에서 사라졌어요. 바로 실종된 거예요. 아들의 실종 소식을 들은 벤 플리트는 정말 깜짝 놀랄 결정을 내리는데요. 어떤 결정이요? 바로 수색 중단입니다. 네? 수색 중단? 왜 그런 결정을? 빨리 아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적진에 추락한 공군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구출팀이 파견돼야 되고 적진에 투입된다는 것은 많은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바로 그런 희생 때문에 벤플리트는 자신의 아들을 갖다가 구조하라는 걸 이제 중단시킨 거죠. 사실 지민은 벤플리트가 결혼 10년 만에 가진 외아들이었습니다. 어떡해요. 아들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채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날은 국군 2군단 창설일이었는데요. 국군이 군단을 2개 보유하게 되는 정말 감격스러운 날이었어요. 벤플리트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어떻게 내색 없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벤플리트는 생전에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아들의 시신을 찾는다면 대한민국에 남겨두겠다. 아들이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곳이기 때문이다. 6.25 전쟁에서 외아들을 잃었지만 벤플리트는 한미재단을 만들고 국군 군설과 체계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언급을 했지만 미군 장성의 아들 중에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은 무려 142명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미군 장성들이 아들을 전장으로 보낸 이유가 뭘까요? 아들을 자식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한 명의 군인으로 생각하셨던 거 아닐까요? 미군 장성들은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지키겠다는 숭고한 정신으로 참전했고 그들의 아들들도 그 가치를 위해 함께 헌신했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주 아닐까요?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본받아야 하는 정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1952년 12월 3일에 정말 뜻밖의 인물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바로 아이젠하워였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전쟁터를 방문한 건 미국 역사상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아이젠하워는 전장을 둘러보고 장병들을 격려했는데요. 사실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인 존 아이젠하워 중령이었습니다. 아까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들도 6.25 전쟁에 참전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때 아이젠하워는 벤플리트에게 깜짝 놀랄 제안을 하는데요. 뭐였을까요? 아들과 관련된 제안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을 미국으로 데려갈게. 미안해.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제가 예상하지 못한 뭔가를 제안했을 것 같아요. 바로 최전선 부대에 있던 아들을 최전선 부대에 있는 아들을 후방 부대로 전근시켜 달라는 거였습니다. 최전선 부대에 있으면 부상 위험이나 목숨 잃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안전한 부대로 빼달라고 한 거죠. 원래 제가 예상했던 거랑 좀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네요. 우리 아들 좀 안전한 곳으로 오라이. 그거 맞는 거네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네, 약간. 네. 준호 씨가 생각하는 그 이유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내 아들이 전사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 가족에게 영광이다. 하지만 포로로 잡혔을 경우에는 상황이 틀리다. 그 최강대국인 미국 대통령의 아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공산 측과 협상을 해야 되고 협상을 하다 보면 미국 국익을 저해하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포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후방으로 빼달라고 얘기했고 이 얘기에 벤플리트가 너무 감동해서 즉시 조치를 갖다 한 것이죠. 만약에 아들이 포로로 붙잡히게 되면 적국과 협상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국을 위해서 그런 판단을 내린 거죠. 6.25 전쟁 중에 16개의 나라가 190만 명이 넘는 전투병을 파병했습니다. 그 중에 미군 전사자가 무려 91%나 된다고 합니다. 와, 미군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많은 희생을 치렀네요. 그렇죠. 6.25 전쟁과 함께 시작된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한 것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고 희생한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아버지로서 또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당시 이름도 모르는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전장에 보낸 미군 장성들과 또 희생을 감수하며 기꺼이 전쟁터로 뛰어든 그들의 아들을 비롯한 미군들의 정신이
현재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만든 기초가 된 것 아닐까요?